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서초구에 사는 60대 여자입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사연을 쓰게 된 건 제 오만함이 어떻게 절 망가뜨렸는지, 그리고 제가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이었는지를 여러분께 고백하고 싶어서예요. 먼저 제 소개부터 해야겠네요. 저는 서울대 법대 교수였던 아버지와 이화여대 약대 교수였던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어요. 어릴 때부터 우리 집안은 남다르다는 말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으며 자랐죠. 순자야, 우리 집안은 대대로 학자 집안이란다. 너도 그 피를 이어받았으니 자부심을 가져야 해. 아버지는 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 말을 철석같이 믿고 자랐죠. 그리고 저는 이화여대 영문과를 수석으로 졸업한 후 대학병원 내과 과장이던 남편을 만나 결혼했어요. 시아버지는 당시 서울에 있는 큰 병원의 원장이셨고, 시어머니는 음대를 졸업한 부잣집 외동딸이셨죠. 우리 집안에 온 걸 환영한다. 법대 교수 딸이라니 우리 집안과 격이 맞는구나. 시어머니는 처음 만난 날 제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전 그때부터 더욱 제 출신에 대한 자부심이 커졌답니다. 얼마 후 저는 두 아들을 낳았어요. 큰아들 현우는 서울대 의대를 졸업한 뒤 내과 의사가 되었고, 둘째 태준이는 연세대 의대를 나와 강남에서 성형외과를 운영하고 있죠. 이런 두 아들을 보며 저는 얼마나 자랑스러웠는지 몰라요. 우리 현우는 서울대 의대 수석 졸업이에요. 태준이도 연세대 의대 나와서 강남에서 성형외과 하고 있고요. 동네 부인들 모임에서 저는 늘 이 자랑을 빼놓지 않았어요. 그럴 때마다 다른 부인들의 부러워하는 시선을 받는 게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이런 저의 완벽한 인생에 딱 하나 오점이 있다면 그건 바로 제 큰며느리였죠. 저는 처음 본 그 순간부터 큰며느리가 마음에 차지 않았거든요. 7년 전 큰아들 현우가 처음으로 여자친구를 집에 데려온다고 하더군요. 현우가 그렇게 들뜬 목소리로 전화한 건 처음이었어요. 어머니, 저 오늘 저녁에 집에 소개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에요. 저는 당연히 기대에 부풀었죠. 우리 현우가 드디어 좋은 집 아가씨를 만났구나 생각하며 요리 준비에 정성을 들였어요. 한우로 갈비찜을 끓이고 상어 지느러미로 탕을 끓이고 전복죽까지 준비했죠. 우리 집 최고급 식기도 꺼내놓고 말이에요. 저녁 7시 현관문이 열리고 현우가 들어왔어요. 하지만 그 뒤를 따라 들어온 여자를 보는 순간 저는 실망감을 감출 수 없었어요. 수수한 베이지색 원피스에 화장기 없는 얼굴, 명품 가방 하나 없이 평범한 가방을 든 모습. 이런 평범한 애를 하는 생각이 절로 들었죠. 어머니 인사드려요. 김미경이라고 합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미경이는 고개를 깊이 숙이며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뭐 나름 예의는 바른 것 같았지만 그게 다였죠. 어서 와요. 앉아요. 저녁 준비해뒀으니까 먹으면서 이야기해요. 저는 최대한 친절하게 대하려 했지만 속으론 벌써 평가가 끝난 상태였어요. 식사를 하면서 저는 자연스럽게 미경이의 배경을 캐묻기 시작했죠. 미경 씨는 어느 대학 나왔어요? 저는 C대학교 간호대학 나왔어요. 간호대학이라는 말에 저는 속으로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스카이도 아니고 겨우 C대학교에 그것도 간호대학이라뇨? 간호사구나. 그럼 부모님은 뭐 하시는데? 아버지는 동대문 시장에서 작은 포목점 하시고요. 어머님은 아버지 일 도와주세요. 시장 상인이라니 저는 점점 더 실망스러워졌어요. 형제는 있어요? 오빠가 한 명 있어요. 공무원이에요. 공무원이구나. 몇 급이죠? 9급으로 시작해서 지금은 7급이에요. 9급 공무원. 저는 더 이상 묻고 싶지도 않았어요. 이런 평민 집안과 우리가 사돈이 된다니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였죠. 식사가 끝나고 미경이가 돌아간 후 저는 현우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어요.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대체 미경이가 뭐가 문제인데요? 간호사잖아. 그것도 C대학 출신.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데 간호사를 며느리로 들이겠다는 거니? 어머니, 간호사가 대체 뭐가 어떻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미경이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환자들한테도 인기도 많고 성실하고요. 좋은 사람? 집안 배경이 그 모양인데 뭐가 좋아? 아빠는 시장 상인, 오빠는 구급 공무원. 그게 우리 집안이랑 맞는다고 생각하니? 아유, 어머니, 왜 사람을 집안 배경으로만 판단하세요? 현우야, 차라리 혼자 살아라. 우리 집안 체면이 말이 아니야. 의사가 간호사랑 결혼한다고? 동네 망신이야. 결국 현우는 제 반대를 무릅쓰고 미경이와 결혼했어요. 결혼식 날 저는 억지로 웃는 얼굴을 만들어야 했죠. 친구들이 며느리가 예쁘네 하면 저는 예쁘기만 하면 뭐해요? 간호사 출신이에요 라고 대답했죠. 결혼 후에도 저는 미경이를 계속 무시했어요. 네, 저도 알아요. 제가 못된 시어머니라는 것을. 하지만 어쩌겠나요? 꼴 보기가 싫어 죽겠는걸. 저는 하루가 멀다 하고 큰애를 잡돌이질했죠. 예, 이거 떡국 맛이 왜 이래? 너희 집에선 이렇게 끓이니? 죄송해요, 어머님. 다시 끓일까요? 됐어. 간호사 출신이라 요리도 제대로 못하는구나. 그럴 때마다 태준이가 나서 큰며느리를 도왔죠. 아, 엄마, 형수님한테 그러지 좀 마세요. 떡국 맛있던데요. 너는 왜 맨날 형수 편만 드니? 편드는 게 아니라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형수님이 요리를 얼마나 잘하시는데요. 태준이는 정말 한결같이 큰며느리를 챙겼어요. 명절 때 제가 큰며느리에게 일을 많이 시키면 태준이가 와서 도와주곤 했죠. 형수님, 제가 도와드릴게요. 혼자 하시기 힘드시죠? 큰애도 태준이에게만은 진심으로 고마워했어요. 도련님 정말 고마워요. 도련님 덕분에 힘이 나요. 아이, 무슨 말씀이에요. 우린 가족인데 당연한 거죠. 저만 빼고 세 사람이 화목한 걸 보면서 저는 더욱 화가 났어요. 태준아, 나중에 너 결혼할 땐 정신 바짝 차려야 해. 형처럼 아무나 데려오면 안 돼. 아, 엄마, 형수님이 아무나예요? 학벌이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사람이 좋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또 형수 편들기야? 너는 정말 우리 집안 체면을 생각해야지. 제가 큰며느리를 구박할수록 태준이는 더욱 큰며느리를 챙겼어요. 그리고 큰며느리도 태준이를 친동생처럼 아꼈죠.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계속해서 큰며느리를 잡아댔지만요. 그렇게 시간이 흐르자 큰애는 점점 더 의기소침해져 갔어요. 저는 그럴수록 더 큰애가 꼴보기가 싫어서 구박을 있는 대로 해줬죠. 예, 이번 추석엔 사람이 많이 와. 음식 넉넉히 준비해야겠다. 추석 전날부터 큰애는 혼자서 장을 보고 전을 부치고 나무를 묻히기 시작했어요. 저는 거실에서 TV를 보며 가끔씩 잔소리만 했죠. 전이 너무 두껍네. 우리 집은 얇게 붙여야 해. 네, 어머니, 다시 붙일게요. 나물간이 싱거워. 너 친정에서 대체 뭘 배웠니? 죄송해요. 간 다시 맞출게요. 큰애는 그렇게 밤 12시가 넘도록 부엌에서 일했어요. 큰아들이 내가 도와줄까? 하고 물었지만 제가 나서서 말렸죠. 남자가 부엌에 들어가면 못 써. 그냥 새아기가 하게 놔둬. 추석 당일 친척들이 모이자 저는 또 며느리 잡돌이질을 시작했어요. 우리 큰며느리는 간호사 출신이라서요. 음식 솜씨가 좀 부족해도 이해해 주세요. 순간 큰애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르더군요.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부엌으로 들어갔죠. 그런데 그날 밤 큰애가 현우에게 울며불며 하소연을 했다고 하더군요. 너무 힘들어서 죽겠다면서 말이죠. 결국 큰애는 짐을 싸서 집을 나가버렸고 그러자 큰아들 현우가 제게 소리를 질러대더군요. 아, 엄마, 이게 뭐예요? 미경이가 집을 나갔어요. 가고 싶으면 가라고 해. 간호사 주제에 뭘 그렇게 거만해. 엄마! 미경이가 이혼하자고 한다고요. 그래, 잘 됐네. 이번 기회에 제대로 된 여자 만나봐. 근데 제가 그렇게 말하자 현우는 무너져 내렸어요. 엄마, 나 미경이 없으면 못 살아요. 제발 엄마가 미경이한테 사과 좀 해주세요. 내가 왜 사과를 해? 간호사한테? 그때 태준이까지 거들고 나서더군요. 엄마, 정말 너무하세요. 형수님이 그동안 얼마나 참았는데요. 형수님은 정말 좋은 분이에요. 형도 형수님 만나서 정말 행복해하잖아요. 넌 또 왜 나와서 난리야? 엄마가 형수님을 가족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니까요. 학벌로 사람을 판단하는 건 잘못된 거예요. 결국 태준이가 직접 큰며느리를 찾아갔어요. 형수님, 제가 엄마 설득할게요. 형도 형수님 없으면 정말 힘들어해요. 그러니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제가 정말 엄마한테 강하게 얘기할게요.
태준이의 간곡한 부탁에 큰애는 일주일 만에 집으로 돌아왔어요. 하지만 그 후로도 저는 변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감히 집을 나가? 하는 마음에 더 심하게 구박했죠. 간호사가 뭐 그리 대단하다고 집을 나가? 큰애는 점점 말수가 줄어들었고 웃음도 사라졌어요. 그러더니 어느 순간부터는 우울증 약을 먹기 시작했죠. 그러던 어느 날 현우가 퇴근하고 들어오더니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내더군요. 당분간 큰애와 함께 호주에 가서 지내겠다고 말이죠. 결국 한 달 뒤 큰아들 내외는 짐을 싸 호주로 떠났어요. 그렇게 5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고 저는 큰아들 내외와는 완전히 연락을 끊은 상태로 지냈죠. 그쯤 되자 아무리 저라도 슬그머니 이런 생각이 들긴 하더군요. 내가 그렇게 며느리한테 잘못한 건가? 하지만 이내 아니야, 간호사가 우리 집안에 맞지 않는 건 사실이잖아 라는 생각이 들었고 저는 어서 빨리 둘째 태준이가 결혼을 해서 하루라도 빨리 집안이 시끌벅적해지길 기다렸죠. 그러던 어느 날 태준이가 들뜬 목소리로 말했어요. 엄마, 저 소개해드리고 싶은 사람 있어요. 하지만 전 그때 전혀 예상하지 못했어요. 태준이가 데려올 여자가 어떤 사람일지, 그리고 그 여자가 제 인생을 어떻게 바꿔놓을지를 말이죠. 얼마 후 태준이가 결혼하겠다는 아가씨를 집으로 데리고 오겠다는 날이 되고 저는 아침부터 요리를 준비하고 집안을 깨끗이 청소했어요. 이번엔 정말 우리 집안에 맞는 아가씨가 오겠지? 초인종이 울리고 현관으로 나가 문을 여는 순간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태준이 옆에 선 아가씨는 정말 완벽했거든요. 베이지색 샤넬 정장에 에르메스 캘리백, 디올 구두까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치장했지만 전혀 과하지 않고 우아했죠. 키는 168cm 정도의 늘씬한 몸매, 고급스러운 메이크업까지 저는 감탄을 감추지 못했어요. 정말 드디어 우리 집안에 어울리는 며느리감이 나타난 거예요. 거기다가 이 아가씨는 학벌부터 집안 배경까지 모든 것이 다 완벽했어요. 저는 연세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지금은 강남에서 갤러리 디렉터로 일하고 있어요. 아버지는 주류 회사를 운영하고 계시고 어머니는 인사동에서 유명한 화랑을 하세요. 그 덕분에 어렸을 때부터 예술 작품을 접할 기회가 많아서 저도 자연스럽게 이 길로 오게 됐어요. 정말 다재다능하시네요. 우리 태준이가 좋은 분을 만났구나. 식사를 하면서도 이 아가씨 소연이의 매너는 완벽했어요. 젓가락질부터 말씨, 앉은 자세까지 모두 교양이 묻어났죠. 어머님, 정말 요리 솜씨가 대단하세요. 특히 이 갈비찜은 정말 최고예요. 고마워요. 자주 와서 먹어요. 간호사 며느리는 한 번도 내 요리를 칭찬한 적이 없는데. 소연이가 화장실에 간 사이 저는 태준이에게 속삭였어요. 태준아, 정말 대단한 아가씨를 만났구나. 엄마 정말 마음에 들어. 아니, 마음에 들다 못해 감동이야. 드디어 네가 제대로 된 여자를 만났어. 소연이가 돌아온 후 저희는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소연이는 정말 모든 면에서 완벽했죠. 해외여행 경험도 풍부하고 여러 개의 외국어도 구사하고 심지어 자선 활동도 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저는 한 달에 한 번씩 보육원에 가서 아이들에게 미술을 가르쳐요. 작은 재능이지만 나눔을 실천하고 싶어서요. 세상에, 인성까지 완벽하다니. 소연이가 간 후 저는 너무 기뻐서 즉시 친구 미란이에게 전화했어요. 미란아, 대박이야, 대박. 무슨 일이야? 왜 그렇게 흥분했어? 우리 태준이가 드디어 여자친구를 데려왔는데 정말 대박을 쳤어. 정말? 어떤 앤데? 연세대 나온 갤러리 디렉터야. 그것도 아빠가 주류회사 대표래. 정말 우리 집안과 딱 맞는 격이야. 큰 며느리는 간호사 출신인데 둘째 며느리감은 완전 다른 레벨이야. 그날부터 저는 아는 사람들에게 모두 자랑했어요. 우리 태준이가 연세대 나온 갤러리 디렉터를 만났어요. 주류회사 대표 딸이래요. 집안이 대단해요. 시누이들에게도 자랑했죠. 아가씨, 우리 태준이가 드디어 좋은 여자 만났어요. 예술계에서 일하는 엘리트예요, 엘리트. 그렇게 한 달이 지났죠. 그 사이 소연이는 우리 집에 3번이나 더 왔고 올 때마다 비싼 선물을 가져왔죠. 프랑스산 고급 와인,
백화점 상품권, 건강식품 세트까지 정말이지 센스도 완벽했어요. 소연아, 이렇게 비싼 걸 왜 사와? 그냥 와도 되는데. 어머님께 받은 사랑에 비하면 이건 정말 작은 거예요. 어머님이 저를 딸처럼 대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간호사 며느리 맨날 빈손으로 왔는데. 소연이를 만난 지 2달이 지난 어느 날 문득 큰며느리 미경이가 떠올랐어요. 5년 동안 거의 연락이 없었지만 갑자기 이 기쁜 소식을 전하고 싶어졌죠. 아니, 솔직히 말하면 자랑이 하고 싶었어요. 저는 얼른 큰애에게 전화를 걸었죠. 잠시 후 큰애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님, 오랜만이에요. 큰애야, 오랜만이다. 큰일 났어. 네? 무슨 일이세요? 글쎄, 우리 태준이가 드디어 여자친구를 데려왔는데 정말 대박이야. 너랑은 완전히 다른 급수의 여자를 만났어. 연세대 경영학과 나왔고 지금은 강남에서 갤러리 디렉터를 하고 있대. 주류 회사 대표 딸이고. 네, 좋은 분 만나셨나 봐요. 좋은 정도가 아니야. 너랑 같은 32살인데 완전히 다른 세계 사람이야. 명품으로 온몸을 두르고 말하는 것도 완전 교양 있고. 아우, 진짜 어찌나 마음에 들던지. 그네는 계속 침묵했어요. 저는 더 신이 나서 말을 이어갔죠. 예, 미안한데 너도 대학은 나왔지만 간호학과잖아? 시대학교 간호학과. 근데 이 아가씨는 연세대야. 연세대 경영학과. 게다가 갤러리 디렉터래. 문화예술계 엘리트야. 그렇군요. 그네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저는 더욱 의기양양해졌죠. 넌 간호사였지만 얘는 완전 다른 레벨이야. 부모님도 주류회사 대표시고 너희 부모님은 시장에서 포목점 하셨지? 내가 비교하려는 건 아닌데 같은 나이인데 이렇게 차이가 날 수가 있나 싶어서. 소연이는 와인 소믈리에 자격증도 있고 피아노도 15년 배웠대. 승마도 즐기고. 얼굴도 정말 연예인급이야. 키도 크고 날씬하고 화장도 고급스럽게 하고. 넌 항상 수수하게 다녔잖아? 네, 저는 화려한 걸 좋아하지 않아서. 그게 문제야. 의사 집안 며느리면 그에 맞게 꾸미고 다녀야지. 소연이는 샤넬 정장에 에르메스 백을 들고 왔더라. 넌 항상 그 싸구려 가방만 들고 다녔지? 그네가 한숨을 쉬었어요. 어머님, 그런 말씀하시려고 전화하신 거예요? 아니, 그냥 너무 기쁜 소식이라 전하고 싶어서. 넌 호주에 있으니까 모르겠지만 여기 친구들이 다들 부러워해. 드디어 제대로 된 며느리 얻었구나 하면서. 예, 사실 내가 그동안 얼마나 속상했는지 알아? 간호사 며느리 둔다고 친구들 앞에서 얼마나 창피했는지. 다른 집은 다 의사나 변호사 며느리 뒀는데 내 며느리만 간호사가 뭐니? 제가 그렇게 창피한 며느리였나요? 그네의 목소리에 떨림이 묻어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죠. 창피하다기보단 우리 집안 격이 안 맞았지. 이제야 당당하게 자랑할 며느리가 생겼어. 너희 뭐 호주에서 잘 살면 되고. 네, 알겠습니다. 이만 끊을게요. 그래? 뭐 나중에 태준이 결혼식 때 보자. 그리고 와서 소연이 좀 보고 배워. 진짜 며느리가 어떤 건지. 저는 전화를 끊고 흐뭇해했죠. 자기가 얼마나 부족했는지 이제 깨달았겠지. 다음 날 저는 또 친구 미란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미란아, 나 어제 호주에 전화했어. 큰애한테 태준이 여자친구 얘기했더니 완전 질투하는 게 느껴지더라. 그럴만도 하지. 간호사랑 갤러리 디렉터는 차이가 크니까. 그러니까 5년 만에 연락했는데 이런 소식이니 충격받았겠지. 같은 나이인데 한 명은 간호사, 한 명은 문학의 엘리트라니. 근데 순자야, 너 너무 대놓고 비교한 건 아니지? 에이, 난 사실을 말한 것뿐이야. 저는 정말 행복했어요. 드디어 간호사 며느리의 그늘에서 벗어나 당당하게 자랑할 수 있는 며느리를 얻게 됐으니까요. 그 뒤로 3개월이 지나고 드디어 태준이가 소연이에게 프로포즈를 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저는 너무 기뻐서 소리를 질렀죠. 정말? 아이고, 잘했다. 정말 잘했어. 저는 서둘러 본격적인 결혼 준비를 시작했죠. 저는 처음부터 이번엔 성대하게 해야 한다 라고 마음먹었어요.
태준아, 결혼식장은 최고급으로 잡아야겠다. 우리 집안 체면도 있고 소연이네 집안도 대단하니까 최소한 500명은 초대해야지. 결국 저는 서울 최고급 호텔 대연회장을 예약했어요. 하루 대관료만 5천만 원이 넘었지만 아깝지 않았죠. 그리고 소연이의 웨딩드레스를 고르는 날, 저는 소연이와 함께 청담동 드레스샵에 갔어요. 소연아, 마음에 드는 거 골라. 가격은 신경 쓰지 말고. 어머님, 그래도 여기 너무 비싼 것 같은데요? 얘는? 우리 집안 체면에 맞게 최고급으로 해야지. 우리 이탈리아 수제 브랜드로 가자. 결국 저는 소연이를 위해 5천만 원짜리 수입 드레스를 주문했어요. 물론 예물 준비도 최고급으로 했죠. 1캐럿 다이아몬드 세트에 시계도 최고급으로 제일 비싼 걸로 샀고요. 예물값만 총 2억이 넘게 들었지만 전혀 아깝지 않았어요. 이 모든 준비 과정이 저에겐 자랑거리였으니까요. 결혼식 준비는 순조롭게 진행됐어요. 하객 명단을 작성하면서 저는 더욱 신이 났죠. 우리 쪽에서는 대학병원 원장님, 의대 교수님들, 의사 동료들 모두 사회 저명 인사들이었어요. 둘째의 결혼 준비를 하면서 저는 정말 매일이 행복했죠. 백화점에 가서도 자랑했고 미용실에서도 자랑했고 어딜 가든 태준이 결혼 얘기를 했죠. 우리 아들이 연세대 출신 갤러리 디렉터랑 결혼해요. 주류회사 대표 딸이래요. 사람들의 부러운 눈빛을 받을 때마다 저는 마치 하늘을 나는 것만 같았어요. 그러던 중 고등학교 동창 모임이 있었어요. 오랜만에 만나는 친구들이라 더욱 설레는 마음으로 갔죠. 모임 장소에 도착하니 벌써 몇몇 친구들이 와 있더라고요. 반가운 인사를 나누고 자리에 앉으니 어김없이 자녀 자랑이 시작됐죠. 내 딸은 지금 미국에서 변호사하고 있어. 사위는 한국계 미국인인데 아버지가 거기서 큰 회사 하더라고. 저는 속으로 그 친구를 비웃었어요. 겨우 저 정도 가지고 자랑이라고? 드디어 제 차례가 왔을 때 저는 여유롭게 입을 열었죠. 우리 둘째가 이번에 결혼하는 데 있지? 나 거의 준재벌 며느리 보게 생겼어? 순간 테이블이 조용해졌어요. 모두들 감탄하는 표정이었죠. 와, 준재벌이라니 어떤 집안인데? 아버지가 주류회사 대표시고 며느리는 연세대 나와서 갤러리 디렉터하고 있어. 집은 청담동이고. 친구들이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어머, 순자, 넌 진짜 복이 많다. 아들 둘 다 의사의 며느리까지 준재벌이야? 바로 그때 옆에서 조용히 듣고 있던 은주가 입을 열었어요. 나도 최근에 며느리 얻었어. 우리 아들이 작년에 결혼했거든. 어머, 은주야, 왜 말 안 했어? 며느리가 뭐 하는 애야? 은주는 잠시 망설이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린이집 교사야. 저는 참을 수 없어서 끼어들었죠. 어머, 은주야, 어린이집 교사면 좀 아쉽지 않니? 요즘은 여자도 좋은 직장 다녀야 하는데. 그러자 은주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왜? 어린이집 교사가 뭐가 어때서? 우리 며느리 정말 착하고 예뻐. 아니,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냥 좀 아쉽다는 거지. 솔직히 어린이집 교사면 급여도 얼마 안 되잖아? 사회적 지위도 그렇고. 우리 며느린 갤러리 디렉터라서 문화계 인사들도 많이 알고 연봉도 상당하대. 제 말에 다른 친구들도 미묘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더욱 신이 나서 계속 떠들었죠. 솔직히 너랑 내 며느린 레벨이 다르다고 봐야지. 어린이집 교사랑 갤러리 디렉터랑 어떻게 비교를 해? 순자야, 너 지금 우리 며느리 무시하는 거야? 무시가 아니라 팩트를 말하는 거지. 현실적으로 어린이집 교사랑 주류회사 대표 딸이랑 비교가 돼? 미래 전망부터가 다르잖아. 전망이 뭐가 중요해? 우리 며느리는 아이들을 정말 사랑하고 착하고 성실한 애야. 그래, 착하긴 하겠지. 하지만 은주야, 현실을 봐야지. 어린이집 교사면 승진도 없고 돈도 못 벌잖아? 우리 며느리는 나중에 아버지 회사도 물려받을 수 있을 텐데 애초에 출발선이 다른 거야? 야, 박순자, 너 정말 못됐다. 내 며느리가 어린이집 교사가 어때서? 정말 보람 있는 일 하는 건데. 은주가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어요. 다른 친구들이 놀라서 말렸지만 은주는 멈추지 않았죠. 아이들 사랑으로 키우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데 너는 왜 사람을 돈으로만 판단해? 돈으로만 판단한다고?
아니지.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거야. 학벌, 집안 배경, 직업, 미래 전망 이런 걸 다 봐야지. 그래야 사회에서 인정받고 살지. 우리 며느린 문화계 인사들이랑 네트워킹도 하고 전시회도 기획하고 그런 수준 높은 일 하는데 어린이집에서 애들 코 닦아주는 것과 비교가 돼? 너 정말 역겹다. 애들 코 닦아준다고? 유아 교육이 얼마나 전문적인 일인데. 전문적이라고 해봤자 한계가 있잖아. 우리 며느린 해외 유학파의 예술 전공이라서 품격이 달라. 너네 며느리랑은 접하는 세계 자체가 다르다고. 야, 박순자! 너 진짜 최악이다. 그렇게 남을 무시하면서 살아서 재밌어? 무시가 아니라 구분하는 거야. 있는 집애랑 없는 집애가 어떻게 똑같아? 우리 며느린 앞으로 상류층 생활할 텐데 너네 며느린 평생 서민으로 살겠지? 너 진짜 상종 못할 인간이구나. 은주가 물컵을 확 밀치며 일어났어요. 나 먼저 간다. 너 같은 속물이랑 있기 싫어. 그러고는 은주가 가방을 챙겨서 나가버렸어요. 남은 친구들은 저를 어색하게 쳐다보더니 하나둘씩 자리를 뜨기 시작했죠. 순자야, 너 오늘 좀 심했어. 은주한테 사과해야 할 것 같은데? 하지만 전 전혀 미안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속이 시원했죠. 내가 뭘 잘못했어? 사실을 말한 건데? 어린이집 교사랑 갤러리 디렉터랑 같은 급인 줄 알았나? 그렇게 동창 모임은 엉망이 되었지만 전 개의치 않았어요. 오히려 제 며느리의 우월함을 다시 한번 확인한 기분이었죠. 그리고 얼마 후 제가 그토록 기다리던 둘째의 결혼식 당일, 저는 새벽 5시부터 눈이 떠졌어요. 아니, 사실 잠을 제대로 못 잤죠. 너무 설레고 기대돼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거든요. 드디어 이 날이 왔구나. 완벽한 며느리를 얻는 날. 저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얼른 미용실에 갈 준비를 했어요. 미용실에 도착하니 직원들이 절 반갑게 맞이해 주더군요. 어머님, 오늘이 그날이시죠? 둘째 아드님 결혼식? 네, 우리 둘째가 오늘 아주 완벽한 아가씨하고 결혼해요. 헤어와 메이크업을 받으면서도 저는 계속 자랑을 늘어놨어요. 얼굴도 예쁜데 집도 잘 살고, 세상에 어디서 그렇게 내 마음에 쏙 드는 애가 우리 집 며느리가 됐는지 나 정말 너무 행복해서 이게 꿈인가 싶다니까. 하도 행복한 기분으로 메이크업을 받아서 그런지 메이크업이 끝나고 얼굴을 보니 제 얼굴이 평소보다 10년은 젊어 보이더군요. 그렇게 이래저래 기쁜 마음으로 호텔에 가니 이미 많은 하객들이 와 있었어요. 순자야, 축하해. 순자야, 정말 부럽다. 둘째 아들이 이렇게 좋은 여자 만나다니. 역시 태준이가 안목이 좋지? 저는 의기양양하게 하객들을 맞이했죠. 태준이 병원 원장님이 왔을 때도 저는 자랑을 멈추지 않았어요. 원장님,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축하합니다. 신부가 정말 훌륭하다고 들었어요. 네, 연세대 출신 갤러리 디렉터예요. 아우, 정말 우리 집안 격에 딱 맞는 며느리를 얻었지 뭐예요. 이게 다 원장님이 우리 태준이 예쁘게 봐주신 덕이죠. 이어서 시누이들과 조카들도 도착했어요. 아니, 정말 좋은 며느리 얻었네요. 큰 며느리보다 훨씬 나은 것 같아. 그럼요, 아가씨. 간호사랑 갤러리 디렉터는 차이가 크죠. 학벌도 다르고 집안도 다르고. 저는 하객 한 명 한 명에게 소연이의 스펙을 자랑했어요. 우리 태준이가 정말 좋은 여자 만났어요. 큰아들은 실패했지만 둘째는 대박이에요. 그렇게 의기양양하게 하객들을 맞이하고 있는데 결혼식 시작 1시간 전쯤 되었을까요? 갑자기 웨딩홀 입구가 소란스러워졌어요. 급하게 뛰어오는 발자국 소리가 들리더니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죠. 어머니! 고개를 돌려보니 큰며느리였어요. 제 큰아들 현우와 함께 헐레벌떡 뛰어오고 있더군요. 어머님, 죄송해요. 날씨 때문에 비행기가 늦게 출발하는 바람에 급히 왔어요. 그네가 숨을 헐떡이며 말했어요. 근데 5년 만에 보는 큰애의 모습은 어딘가 많이 달라져 있더군요. 예전에 수수하고 기가 죽어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훨씬 세련되고 당당해 보였죠. 베이지색 코트에 고급스러운 가방, 단정하게 손질된 머리까지 호주 생활이 큰애를 많이 바꿔놓은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전 여전히 큰애를 시큰둥하게 대할 뿐이었습니다. 그래 왔구나. 늦게 와서 자리도 뒤쪽으로 앉아야겠네. 괜찮아요, 어머님. 와서 축하드릴 수 있어서 다행이에요. 큰애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지만 전 차갑게 대답했어요. 소연이 아직 못 봤지? 정말 완벽해. 너랑은 비교가 안 돼. 큰애는 제 말에 표정이 잠깐 굳어졌지만 이내 다시 미소를 지었어요. 네, 정말 아름다운 분이라고 들었어요. 아름답기만 한 게 아니야. 연세대 출신의 갤러리 디렉터야. 너처럼 간호사가 아니라 진짜 엘리트지. 간호사 출신으론 절대 따라올 수 없는 품격이 있거든. 아, 맞다. 너희 축의금은 제대로 준비했겠지? 5년이나 떨어져 있었으니 그 정도는 해야지. 네, 어머님. 당연히 준비했죠. 큰애가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그때 다른 하객들이 다가왔고 전 일부러 큰애가 들으라는 듯 큰 소리로 외치기 시작했죠. 아, 우리 큰며느리도 방금 호주에서 왔어요. 간호사 출신이라 별로지만 그래도 어쩌겠어요? 가족인데 와야죠. 얘는 시대학 간호학과 출신인데 아우, 이번에 새로 보는 둘째 며느린 연세대 출신이지 뭐예요? 그러자 미란이가 옆에서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순자야, 큰며느리 서운하게 왜 그래? 어머, 겨우 이 정도로 서운하면 그건 자격지심이지. 객관적으로 자기가 얼마나 부족한지 자기도 알아야 하지 않겠어? 그렇게 말한 후 저는 신부 대기실로 가서 우리 예쁜 둘째 며느리 소연이를 봤죠. 웨딩드레스를 입은 소연인 정말 천사 같았어요. 소연아, 정말 예쁘다. 아우, 역시 우리 며느리. 감사해요, 어머님. 소연이가 우아하게 미소 지었어요. 소연아, 우리 집안의 자랑이 되어줘서 고마워. 그때 태준이가 들어왔어요. 엄마, 형이랑 형수님 오셨던데 보셨어요? 응, 겨우 왔더라. 비행기가 늦었다나 뭐라나. 형수님 얼굴 좋아 보이던데요. 호주 생활이 잘 맞나 봐요. 좋아 보이긴 뭘 좋아 보여. 아무리 꾸며도 간호사는 간호사야. 소연이랑은 비교가 안 되지. 제 말에 태준이가 한숨을 쉬었지만 전 신경 쓰지 않았어요. 오늘은 내 인생 최고의 날이니까. 드디어 완벽한 며느리를 얻는 날이니까. 이때까지만 해도 전 몰랐습니다. 불과 15분 후 이 완벽해 보이는 결혼식이 제 인생 최대의 악몽으로 변할 거라는 걸 말이죠. 결혼식 시작 15분 전, 저는 신부 대기실에서 소연이와 함께 마지막 준비를 점검하고 있었어요. 그때 노크 소리가 들렸죠. 실례합니다. 문이 열리고 큰며느리가 들어왔어요. 어머님, 잠시 동서한테 인사하러 왔어요. 결혼 축하드리려고요. 큰며느리가 정중하게 말했지만 전 못마땅했죠. 굳이 지금 와서 뭐하러? 결혼식 시작하기 전이라 바쁘구만. 너네가 왜 그렇게 센스가 없니? 금방 인사만 하고 갈게요. 그런데 소연이의 얼굴을 본 큰며느리의 얼굴이 갑자기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마치 귀신이라도 본 것 같은 표정이었죠. 어떻게 네가 여기에... 큰며느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예, 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왜 그래? 제가 물었지만 큰애는 소연이만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더군요. 니년이 어딜 우리 도련님을... 평소에 조용하고 순종적인 큰애가 아니었죠.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바락바락 소리를 질렀어요. 이 결혼 절대 안 돼요. 절대로. 대기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라 입을 벌린 채 큰애를 쳐다봤죠. 예,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제가 소리쳤지만 큰애는 멈추지 않았어요. 어머님, 이 여자 누군지 아세요? 고등학교 때 절 괴롭혔던 일진 중 한 명이었어요. 뭐라고? 큰애는 떨리는 손으로 소연이를 가리키며 말을 이어갔어요. 매일 용돈 빼앗고 화장실에서 물 뿌리고 그랬다고요. 야, 너 지금 무슨 헛소리를... 제가 말리려 했지만 큰애는 더욱 격렬하게 폭로를 이어갔습니다. 그뿐인 줄 아세요? 친구들 앞에서 저보고 무릎 꿇라고 하더니 미안합니다, 제가 못생겨서 죄송합니다라고 100번씩 외치겠다고요. 전 쟤 때문에 정말 매일 아침 학교 가기가 무서워서 배가 아프다고 거짓말하고 그랬다고요. 큰애의 말에 소연이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어요. 처음엔 당황한 표정이었지만 점점 불안해 보였죠. 저는 그런 적 없어요. 저 사람이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소연이가 다급하게 부인했어요. 어머님, 전 저 사람이 왜 저러는지 정말 모르겠어요. 전 저 사람이 누군지도 모른다고요. 소연이가 제게 매달리듯 말했지만 큰애는 멈추지 않았어요. 박소연, 네가 날 모른다고? 매일 나보고 거지 같은 년이라고 부르던 게 너잖아. 그때 전 정말 화가 났어요. 결혼식 직전에 대체 이게 무슨 망신이란 말인가요? 얘, 너 미쳤어? 결혼식 직전에 이게 무슨 짓이야? 저는 큰애 앞으로 다가가며 소리쳤어요. 너 지금 질투나서 이러니? 소연이 같은 완벽한 여자가 부러워서? 네가 간호사 출신이라고 열등감에 이런 거짓말까지 하는 거야? 어머님, 저 거짓말하는 거 아니에요. 듣기 싫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당장 나가. 가기 전에 우리 소연이한테 사과하고. 제가 큰애를 밀어내려 하자 현우가 급히 막아섰어요. 엄마, 잠깐만요. 미경이가 이런 거짓말할 사람이 아니에요. 너까지 왜 이래? 지금 네 마누라가 동생 결혼식을 망치려고 하는데. 그때 소연이가 애처로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혹시 저를 다른 사람과 착각하시는 거 아닌가요? 전 정말 하늘에 맹세고 그런 적이 없어요. 눈물까지 글썽이는 소연이를 보며 저는 더욱 확신했죠. 큰애가 질투심에 미쳐서 거짓말을 하는 거라고 말이죠. 하지만 큰애는 멈추지 않았어요. 저번에 저 여자 아빠가 주류회사 대표라고 하셨죠? 아니요. 쟤네 아빠 주류회사 사장 아니라 룸살롱 사장이에요. 순간 대기실이 조용해졌어요. 그리고 곧 웅성거림이 시작됐죠. 룸살롱 사장 딸이라고? 진짜예요? 아이 설마. 친척들과 하객들이 수근거리기 시작했어요. 그때였어요. 소연이의 표정이 갑자기 변하기 시작하더니 아까까지의 억울하고 애처로운 표정은 온데간데 없고 차갑고 거만한 표정으로 바뀌었죠. 마치 가면을 벗은 것처럼 말이에요. 아, 진짜 짜증나네. 소연이가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소연아? 제가 놀라서 물었어요. 그러거나 말거나 소연이는 한숨을 푹 쉬더니 갑자기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야, 그래. 맞아, 내가 괴롭혔어. 그래서 뭐? 전 지금 이 상황을 제 눈으로 보면서도 믿을 수 없었어요. 방금까지 눈물을 글썽이던 소연이가 갑자기 도끼 서린 표정으로 변했으니까요. 야, 솔직히 네가 약해 빠져서 맞고 다닌 거지 내가 뭘 잘못했어? 그리고 우리 아빠 룸사롱 사장인데 뭐? 돈은 더 많아. 주류 회사보다 더 잘 벌거든? 소연이가 턱을 치켜들며 당당하게 말했어요. 소연아? 지금 뭐라고 한 거야? 왜요? 돈 많으면 됐지 뭐가 문제인데요? 그 거만한 태도에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내가 그토록 자랑했던 완벽한 며느리감이 사실은 학교폭력 가해자의 룸살롱 사장 딸이었다니. 이럴 수가? 저는 비틀거리며 주저앉았어요. 평생 쌓아온 자부심이, 명문가의 체면이 모든 게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죠. 태준이는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소연이에게 물었어요. 소연아, 너 그럼 여태까지 나한테 다 거짓말한 거야? 태준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태준이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소연이를 바라봤죠. 어떻게 날 이렇게 속일 수 있어? 태준이의 절망적인 목소리에도 소연이는 전혀 미안해하지 않았어요. 그래, 다 거짓말이야. 그래서 뭐? 소연이가 뻔뻔하게 대답했어요. 너희 집안이 뭐 그렇게 대단한 줄 알고. 뭐 의사 집안? 그게 뭐가 대수야. 돈만 많으면 되는 거지. 바로 그때 대기실 문이 거칠게 열렸어요. 우리 딸 결혼식에 무슨 일이야? 거친 목소리와 함께 덩치 큰 남자가 들어왔어요. 바로 소연이의 아버지이자 제 바깥사돈 되는 양반이었죠. 근데 그의 뒤를 따라 들어온 사람들을 보고 모두가 경악했어요. 문신이 가득한 팔, 금목걸이, 위협적인 표정, 영락없는 조폭들이었죠. 누가 우리 딸 건드렸어? 바깥사돈이 으름장을 놓으며 주위를 둘러봤어요. 하객들은 겁에 질려 뒤로 물러났죠. 이쯤 되자 본식장에서 대기하던 하객들이 소동을 듣고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무슨 일이래? 신부가 사기꾼이라고? 룸사롱 사장 딸이라며? 대기실 문 앞은 순식간에 구경꾼들로 가득 찼어요. 모두가 충격적인 표정으로 안을 들여다봤죠.
저는 그 시선들이 너무나 수치스러워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내가 그토록 자랑했던 완벽한 며느리의 쓰레기 같은 정체가 이렇게 모든 사람 앞에서 드러나다니 이게 웬 망신인가 싶었죠. 다들 뭘 쳐다봐, 신경 꺼! 그때 소연이가 하객들을 향해 소리쳤어요. 그리고는 큰며느리를 향해 도끼 서린 눈빛을 보냈죠. 김미경, 너도 각오해? 가만 안 둬? 네가 오늘 한 짓 절대 용서 안 해. 그러더니 소연이와 박가사도는 욕설을 퍼부으며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그렇게 그들이 떠나고 대기실은 정적에 휩싸였어요. 그리고 곧 수군거림이 시작됐죠. 순자야, 이게 네가 그렇게 자랑하던 며느리야? 미란이는 고소함을 숨길 수 없는 표정을 지으며 제게 말했어요. 주류회사 대표 딸이라고 그렇게 자랑하더니 결국 다 거짓말이었네? 친척들과 친구들의 시선 역시 모두 저에게 쏠렸어요. 동정과 조롱이 섞인 그 시선들이 너무나 따가웠죠. 저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의자에 주저앉고 말았어요. 결혼식은 당연히 진행될 수 없었죠. 신부가 도망갔는데 무슨 결혼식을 하겠어요? 결국 하객들은 하나둘 떠나기 시작했어요. 그럼 우리 먼저 가볼게. 순자, 너 정말 안 됐다. 형식적인 위로의 말들이 오갔지만 그들의 눈빛엔 조롱이 가득했어요. 태준인 신랑복 차림으로 넋이 나간 채 서 있었죠. 어떻게 이럴 수가... 소연이가 사기꾼이었다니... 그러자 큰아들 내외가 태준이를 부축해 주더군요. 태준아, 너무 상심하지 마. 저런 여자와 결혼하지 않은 게 어찌 보면 다행이야. 하지만 태준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저는 의자에 앉은 채 여전히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죠. 이거 꿈이지? 그래, 맞아. 이건 분명 악몽일 거야. 하지만 이건 분명한 현실이었죠. 그때 큰애가 제게 조심스럽게 다가와 절 부축해줬지만 저는 고개도 들 수 없었어요. 얼마나 부끄럽고 또 창피하던지요. 정말이지 딱 죽고 싶을 정도였죠. 하지만 제 망신살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답니다. 둘째 아들의 결혼식이 파탄난 이후 저의 삶은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아니, 무너졌다는 표현이 더 맞겠네요. 결혼식이 파토난 다음 날부터 저희 동네는 온통 우리 집 얘기로 떠들썩했거든요. 저 집 둘째 결혼식 들었어? 완전 난리였다며. 신부가 룸사롱 사장 딸의 일진 출신이래. 어머머머, 그렇게 잘난 척하더라니 꼴 좋네. 친구들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평소 저를 질투하던 친구들은 이때다 싶어 통쾌했죠. 매일 우리한테 자랑질하더니 사기꾼한테 속았구만. 쌤통이다 진짜. 아니, 나이 60 넘게 먹고 사람 보는 눈이 그 정도밖에 안 되나? 심지어 미란이조차도 제게 거리를 두기 시작했어요. 얘기 좀 하자고 하면 바쁜 척하며 제 연락을 무시하기 일쑤였죠. 순자야, 나도 바빠서 다음에 연락할게. 전화를 끊는 목소리에 동정심이 묻어 있었지만 그게 더 비참했어요. 거울을 볼 때마다 제 자신이 한심해 보여 견딜 수가 없었죠. 내가 정말 바보였구나. 혼잣말이 절로 나왔어요. 그제서야 저는 제가 얼마나 어리석은 삶을 살아온 것인지 깨닫게 되더군요. 또 큰며느리에게 미안한 마음도 들었죠. 그래서 저는 용기를 내어 큰아들에게 전화했어요. 현우야, 엄마야. 네, 무슨 일이세요? 저기 큰애 좀 바꿔줄래? 미경이요? 왜요? 그냥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어서.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죄송한데요, 어머니. 미경이가 지금 통화하기 어렵대요. 아, 그래. 그건 그렇고 너희 한국엔 언제 들어올 거니? 어머니, 안 그래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저희 호주에서 계속 살기로 했어요. 뭐? 미경이가 한국은 더 이상 오고 싶지 않대요. 저도 그게 좋을 것 같고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더군요. 현우야, 그래도 네가 장남인데 한국에 와야지. 어떻게 외국에서 평생을 살려고 그러니? 엄마가 잘못했다. 그러니까 그만 마음 풀고 한국에 들어와. 어머니가 5년 동안 미경이를 어떻게 됐는지 아시잖아요.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하면 다 용서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미경이는 어머니 때문에 우울증 약까지 먹었어요. 근데 이제 와서 왜 이러세요? 저희는 여기서 잘 살게요. 그러니까 어머니도 잘 지내세요. 그 말을 끝으로 전화가 끊어졌어요.
저는 수화기를 든 채 한참을 멍하니 있었죠. 결국 제 욕심과 허영심 때문에 큰아들 내외와는 영영 사이가 틀어지고 만 겁니다. 심지어 태준이도 그 일 이후로 다시는 여자를 만나지 않았어요. 엄마, 저 이제 결혼 안 할 거예요. 엄마가 원하는 완벽한 며느리는 없어요. 그리고 저도 이제 지쳤어요. 모든 게 다 제 탓이었어요. 학벌과 집안만 보고 사람을 판단했던 어리석음, 간호사라는 이유로 며느리를 무시했던 오만함, 거칠의 소가 진짜 보석을 알아보지 못했던 무지함까지 전부 다요. 지금 저는 완전히 고립된 채 살고 있어요. 친구도 큰아들 내외도 이젠 아무도 저를 찾지 않아요. 명문가 출신의 자부심? 그런 건 이제 아무 의미가 없어요. 혼자 남은 집에서 저는 매일 후회하며 살아가고 있죠. 내가 정말 바보였구나. 내가 너무 어리석었어.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에요.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제가 만든 비극이죠. 그로부터 1년이 흘렀어요. 저는 이제 68이 됐죠. 남편은 둘째의 결혼이 어그러지며 큰 충격을 받은 것인지 갑자기 큰 병이 생겨 6개월 전에 먼저 세상을 떠났고 이제 저는 이 큰 집에 혼자 남게 되었답니다. 매일 아침 저는 텅 빈 식탁에 혼자 앉아 밥을 먹어요. 예전엔 명절이면 온 가족이 모여 북적였던 이 집이 이젠 쥐 죽은 듯 조용하죠. 현우는 호주에 완전히 정착했고 태준인 1년에 한두 번 안부 전화만 할 뿐이에요. 엄마, 요즘 건강은 좀 어떠세요? 응, 태준아, 엄만 괜찮아. 너는 밥 잘 챙겨 먹고 잘 지내니? 네, 전 괜찮아요. 저 근데 지금 병원 일이 바빠서. 그래, 알았어. 바쁘면 끊어. 통화는 늘 1분을 넘기지 못해요. 서로 할 말이 없거든요. 저희는 가족이지만 마치 남처럼 서먹한 사이가 되어버렸죠. 그리고 저는 동네 마트에도 마음 편히 갈 수 없는 처지가 되었어요. 왠지 꼭 저를 알아보고 수근거리는 것만 같거든요. 저 할머니가 그때 그 사기 결혼 당할 뻔한 집 할머니야. 하고 말이죠. 물론 그럴 일 없다는 것을 잘 알지만 요즘은 왜인지 밖에만 나가면 위축이 되더군요. 이럴 때 친구라도 만나면 기분 전환이 되겠지만 요즘 저는 미란이와도 연락하지 않는 사이가 되었답니다. 가끔 길에서 마주쳐도 서로 못 본 척하고 지나갈 뿐이죠. 예전엔 매일 전화하며 수다 떨던 사이였는데 이젠 완전한 남이 되었어요. 심지어 저는 병원에 갈 때도 혼자예요. 무릎이 아파서 정형외과에 가면 의사가 물어요. 보호자는 안 오셨어요? 네, 저 혼자 왔어요. 연세가 있으신데 다음엔 가족분이랑 같이 오세요. 그러면 전 그저 가만히 고개만 끄덕이죠. 가족이 없다는 말은 차마 못하고서 말입니다. 작년 겨울 빙판길에 미끄러져 엉덩이뼈를 다쳤을 때도 저는 혼자 구급차를 불렀어요. 병원에서 수술하고 입원해 있는 동안 병문안 오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죠. 옆 병실의 할머니들은 자녀들이 돌아가며 간병하는데 저는 간병인을 고용해야 했어요. 자녀분들은 안 오시나요? 간병인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다들 멀리 살아서 일도 바쁠 거고. 전 그렇게 거짓말을 할 뿐이었습니다. 저는 요즘 가끔 큰아들 부부의 소식을 카톡 사진으로 보곤 해요. 큰며느리는 호주에서 간호사로 일하며 행복하게 살고 있더군요. 사진 속 미경이는 밝게 웃고 있었어요. 제가 그토록 무시했던 간호사 며느리가 이젠 호주 병원에서 인정받는 전문직 여성이 되었죠. 그리고 무엇보다 손주를 가진 것 같던데 글쎄요. 제가 살아생전에 그 아이를 볼 수 있을까요? 친구들은 다들 손자 자랑하느라 바쁜데 전 그저 멀리서 사진으로만 봐야겠죠? 사실 한 달 전 저는 큰 용기를 내어 큰아들 내외에게 편지를 썼어요. 현우야, 엄마가 정말 잘못했다. 큰애한테도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다. 단 한 번만 만날 수 없을까? 얼마 후 답장이 왔어요. 큰며느리가 쓴 편지였죠. 어머님, 편지 잘 받았습니다. 저도 이젠 어머님 원망하지 않아요. 하지만 다시 만나고 싶진 않습니다. 서로에게 상처만 될 것 같아요.
저흰 여기서 잘 살고 있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건강하세요. 정중하지만 차가운 거절이었어요. 당연하죠. 제가 5년 동안 그녀에게 준 상처가 얼마나 컸는데. 결국 올해 설날 저는 혼자 떡국을 끓여 먹었어요. 눈물이 뚝뚝 떨어진 탓인지 떡국이 꼭 소태처럼 짜더군요.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이제 제게 남은 건 후회뿐이에요. 주변을 돌아보니 제 주변 친구들 중에는 간호사 며느리, 유치원 교사 며느리, 평범한 회사원 며느리를 둔 사람들이 참 많더군요. 그들은 모두 행복해요. 며느리들이 시어머니를 잘 모시고 명절이면 온 가족이 모여 웃고 떠들죠. 우리 며느리가 간호사인데 정말 살뜰해. 내가 아프면 제일 먼저 달려와. 우리 며느리는 평범한 회사원이지만 마음이 정말 따뜻해. 그들이 부러워요. 저도 그런 행복 누릴 수 있었는데. 지금 이 글을 쓰는 것도 혼자 있기가 너무 적적해서예요. 말할 사람도 들어줄 사람도 없으니 이렇게라도 제 이야기를 털어놓고 싶었어요. 여러분, 제 이야기를 들으신 분들께 간곡히 부탁드려요. 절대 저처럼 살지 마세요. 사람을 학벌로 판단하지 마세요. 명문대 나왔다고 다 좋은 사람 아니고 전문대 나왔다고 무시할 사람 아니에요. 무엇보다 가족을 함부로 대하지 마세요. 한 번 떠난 마음은 다시 돌아오지 않아요. 상처받은 사람은 평생 그 상처를 안고 살아요. 제가 이런 것들을 보세요. 사랑하는 큰아들 부부, 친구들, 사회적 명예, 그리고 가장 중요한 가족의 사랑. 이 모든 걸 잃고 나서야 깨달았어요. 정말 중요한 건 학벌도, 집안도, 직업도 아니라는 걸. 그 사람의 마음이 중요하다는 걸. 지금 며느리나 사위가 마음에 안 드신다고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그 사람이 부족한 건가요? 아니면 여러분의 기준이 너무 높은 건가요? 평범해도 괜찮아요. 성실하고 착한 사람이면 충분해요. 여러분의 자녀가 선택한 사람을 믿어주세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큰애야, 정말 미안해. 네가 얼마나 좋은 며느리였는지 이제야 알았어. 너무 늦었지만 용서해 줄 수 있다면 용서해 줘. 이제 펜을 놔야겠어요. 손이 떨려서 더 이상 쓸 수가 없네요. 부디 여러분은 저 같은 어리석은 선택하지 마세요. 사람을 있는 그대로 보세요. 사랑하는 가족을 소중히 여기세요. 한번 잃으면 다신 돌아오지 않습니다. 저처럼 이렇게 쓸쓸한 최후를 맞지 마세요.